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컴팩트 형사법 행정법 강의하고 있는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23년 3차 해양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 이제 형사법 기출 문제 20문제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관련된 자료는 제 카페 장지혁 형사법 연구소 네이버에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장지혁 형사법 연구소 치고 들어오시면 이제 거기서 회원 가입만 하고 글 하나만 간단하게 남기면은 이제 등록업 되니까 거기서 자료 다운 받으실 수 있고 기존에 쌓여있던 기출문제 그리고 거기 관련된 영상들 이제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형법 이제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알면 보면 좋은 영상들 뭐 인문특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 12.12.5.18 관련된 이제 근현대사 이제 형법과 굉장히 관련이 크거든요. 이제 그런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형법 특강 이제 짧은 특강들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공부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런 다음에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여러분한테 필요한 자료 받으시고 그리고 뭐 질문할 거리가 있으면 거기서 질문하시고 앞머리가 하나 내려왔네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여기 유튜브에도 여러분 공부에 도움되는 영상들 하고 뭐 공부 관련된 썰들 이제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 한번 눌러 보시면은 필요한 내용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3차 23년 3차 해경 시험 총평을 해드리자면 쉬웠어요. 쉬웠습니다. 형법도 쉬웠고 형소법도 쉬웠고 뭐 이건 지금까지 중에서 진짜 손꼽을 정도로 쉽지 않았나 정도인데 하여튼간 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분들이라면 시험 난이도가 이 정도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혼날 수도 있는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이제 공부 좀 안 하고 보신 분들이었으면 째수였던 거고요. 그리고 공부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보셨으면 좀 아쉽다. 더 어렵게 나와서 다른 수험생들 눈탱이 치고 나만 살았어야 되는데 라고 느낄 만한 그런 난이도였다고 봅니다. 시험이 너무 쉬워도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사람하고 짧게 공부하거나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변별력이 크게 차이 나지 않으니까 그게 정의롭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일단 먼저 문제 풀어 보신 다음에 해설 강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문제가 궁금하면은 그냥 해설 강의 잠깐만 몇 개만 이렇게 보신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 기출 문제 스스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들어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잘 씹어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중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1번부터 해서 끝까지 쭉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문제에서 뭐 필요한 내용들은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특징적이었던 게 이제 쉬웠다라는 거랑 최신 판례 뭐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거고, 형소법도 너무 쉽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간, 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보죠. 죄형법정주의 가장 옳은 것은 문제입니다. 현재 헌법재판 법정이 아닌 심판정에서 이루어지므로 법정소송죄 등을 규정한 뭐 법정 모욕죄 뭐 이런 거 형법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정 해석임과 동시에 유추 해석이든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이거 나름 이제 이게 21년 최신 판례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 항상 형법은 특히 최신 판례 중요하다라는 건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최신 판례가 이제 당해년도나 직전해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게 하시는 게 좋아요. 요 최근에 또 이 대법원 구성이 바뀌면서 중요한 판례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제 그 커리큘럼 안에서도 제가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요번에 시험 보고 오셨던 분도 바로 시험 보고 이제 저한테 쉬는 시간에 그 시험 본 그거 들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애매했던 거 두 개 이렇게 얘기 물어보신 다음에 이제 다 맞았다고 하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어쨌든 이제 요거는 제가 최신 판례 때 설명드린 건데 이제 형법에는
법정 모욕죄, 법정 국회의장 모욕 등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대법원 이하 각급 법원은 법정 이렇게 하는데 이제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는 헌법재판소는 이제 나름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인 것 같은데 이름을 다 다르게 지어놨어요. 뭐 법정이 아니라 심판정, 뭐 재판, 심판, 그리고 하여튼 뭐야 저기 대법관이 아니라 이제 헌법재판관 이런 식으로 이름 다 다르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헌법재판정에서 모욕이나 소동을 심판정에서 모욕 소란을 한 다음에 이제 이걸로 기소되니까 이제 이 말 갖고 물고 늘어진 거죠. 이렇게 법정 아니고 심판정이라며 그러니까 무죄야라고 했는데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취지는 요 재판하는 요 공간 요거 굉장히 중요한 행위니까 여기서 모욕이나 소란하면 안 된다 이제 요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결론만 알면 쉬운 문제이고요. 자, 그다음에 2번입니다. 행위 시에 없던 보호관찰 규정 재판 시에 신설되어 여기 나오면은 이거 형벌 불소급 원칙 문제구나. 그리고 보안 처분 중에서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는 즉 소급하면 안 되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이쪽이 해결이 되고 안 그러면은 여기 처음 공부 시작 끝나고 평생 동안 몰라. 여기는 딱 하나예요. 사회봉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한 판례는 없고요. 판례 중에 좀 묘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불소급 원칙 때문에 소급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법 자체에서 뭐 언제부터 적용해라라고 이렇게 정해 놨으니까 그 이 국회의원들의 입법자의 취지를 반영해가지고 그 정해놓은 기간 이전에는 적용하지 말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한 건데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심화 강의 때 기본 강의 때 이렇게 다뤄드렸죠. 어쨌든 보호관찰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다음에 3번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 명확하여야 하므로 여기까지 맞죠. 처벌법규의 구성 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 이거로 해결이 되면 문제 없습니다. 개념 사용한다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사회봉사 나왔네요. 보안처분 성격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신체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 불소급 원칙 적용이 돼서 행위시법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옳지 않은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21조 정당방위에 해당하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현재 부당한 침해 이건 똑같고요. 자, 피의자가 경찰관의 법률상 절차 준수 없는 강제 연행 요게 키워드죠. 강제 연행을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 불법 체포 여기 또 나와 있네요. 신체에 대한 현재 부당한 침해 벗어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요 문제 좋죠. 요거는 정당방위가 아니라 아예 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라 아예 공무집행, 방해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야겠죠.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공무집행 방해죄의 요 공무집행, 직무집행은 적법해야 하는 게 전제가 됩니다. 그래서 불법한, 위법한 직무집행이다라고 하면 그에 대해서 폭행협박을 하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예 안 된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렇게 이런 거 신경을 안 쓰고 읽으면은 무죄네 이제 이렇게 뇌가 착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죠. 자, 3번 형법 22조의 긴급 피난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난행위가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이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한다라는 거. 요 긴급 피난 같은 경우에는 이 부정대 정의 구도가 아니라 정대 정의 구도이기 때문에 이 정당 방위보다 상당성 인정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필요성에서도 이제 필요성, 요구성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이제 요게 이제 이론적인 논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판례도 있어요. 그래서 요 판례에서는 요 유일한 수단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경미한 수단이어야 되고 침해 이익보다 이제 우월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법질서 전체 입장이 비어서 적합한 수단이어야 된다. 이제 요렇게 그 긴급
비난의 상당성을 설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어쨌든 요것도 꽤 까다로운 문제였죠. 근데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거는 정당방위는 저희 요 침해, 부당한 침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대 내 저항하는 건 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긴급 피난은 정당 부당을 불문하는 위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정대 정의 구도라고 해석되고 그러니까 넓게 인정되지 않겠죠. 그래서 저 상당성 인정 요건이 빡세다.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설사 모른다고 세모 쳤다라고 하더라도 요게 너무 명확하게 쉽기 때문에 이 문제도 뭐 풀기 어렵진 않았습니다. 갑이 스스로 이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요거 하면 공부하신 분들은 그 손가락 그거구나. 피해자 손가락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어 잡아 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혔다. 이거는 초한 위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요걸로 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4번. 자, 3번 문제입니다. 결과적 가중범 옳지 않은 것은 갑의 폭행이 A를 떠밀어 엉덩방아 찍고 주저앉게 한 정도니까 약하죠. 약해. 그리고 외관상 건강하여 전혀 병약한 흔적이 없던 자니까 근데 이거 죽어버린 거죠. 실은 뭐 관상동맥 경화 협착 증세 특수 체질자 뭐 이거 완전 힌트죠. 그러한 정도로 폭행에 의한 충격에도 심장마비 리을이 빠졌네요. 를 일으켜 사망하게 됐다 그러면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거는 사실 판례는 알아야겠지만 몰라도 충분히 읽고 풀 수 있죠. 그다음에 2번 강간치상죄에서 상해 결과 강간에 수반한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맞죠? 강간의 기회 발생하면 된다라고 해서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거나 아니면 강간 전후 그 과정에서 발생했으면은 그 강간의 기회라고 볼 수 있고 이게 결국은 그 강간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 얘기하는 거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 얘기 이렇게 초심자들은 뭔지 이게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부 조금 해보신 분은 강간의 기회라는 단어가 이제 딱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게 그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인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인과관계 플러스 알파 중에서도 인과관계 관련된 거다라는 건. 자, 근데 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중한 결과 발생했고 결과 발생 예견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하면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거죠. 그리고 기본 범죄가 미수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해버렸으니까 강간치상죄는 미수예요, 기수예요? 기수입니다. 이것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3. 갑이 주먹으로 A 얼굴, 가슴 수없이 때리고 머리채 휘어잡아 벽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으로써 끔찍하죠. A가 이틀 후 두개골 결손 등으로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이 정도면 처벌받아야죠. 그래서 이거 예견 가능성 인정된다였고요. 여기도 정답 4번이 맞네요. 앞부분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출제위원회 약간 심술 같은 겁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오래 잡아먹어야지라는 거. 자, 무진정 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은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은 상상적 경합이죠. 그래서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원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만약에 그 별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나 그 고의범이 형이 더 가볍다. 라고 하면은 그냥 상상적 경합 인정하는 게 아니라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1죄만 인정을 하죠. 자, 4번입니다. 이제 문서에 관한 죄, 옳지 않은 것은 작성 명인이 허무인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공문서에 관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라면 공문서 위조의 공문서가 된다. 맞죠? 그래서 이거는 공문서나 사문서나 똑같이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작성 명인이 실제로 존재하거나 뭐 살아있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보호법, 이 공문서죄는 이 위조 문서로 인해서 속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문서 명인이 실제로 살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거는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사문서에서는 뭐 대표적인 판례로 무슨 한의원이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 무슨 한의원. 강남 한의원 사건이 있죠. 그래서 당시에는 실제로 강남 한의원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뭐 있겠죠. 한번 검색해 볼까? 강남 한의원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아서 없을 리가 없어. 없을 리가 없어. 다들 강남 붙이는 거 좋아하는데. 잠깐만 보자.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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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강남 한의원이 없다고?
응? 강남 인한의원, 경희 강남 한의원, 강남 약손 한의원, 강남 보성 한의원, 강남 A 플러스 한의원. 오! 오! 강남 본점, 강남 라인 한의원, 강남 신비 한의원. 이걸 못 쓰나 보네,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아, 있네. 강남 한의원 있네. 저는 뭐 그 이름, 막 그 지역명 갑자기 못 쓰는 게 있나 했는데, 물론 같은 지역에서 겹치면 못 쓰는 그런 거는 있을 겁니다. 아유, 씨, 갑자기 뭐가 나왔어. 뭐야, 이거. 강남 한의원인데 송파대로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해 보고 있거든요. 어, 잠깐만. 그러면 강남에도 강남 한의원, 강남 한의원, 강남 한의원. 여기 강남에도 있네. 강남구 도곡로에도 있네. 그러니까 없을 리가 없지. 이거 엄청 많을 거야.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강남 한의원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제 강남 한의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피고인이 주장을 한 거죠. 아니, 이거는 적성 명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피해자가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야, 명의 동용 당한 사람도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진짜 더 큰 피해자는 이 문서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속는 사람이 더 피해자다. 우리 사회가 피해자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다음 2번입니다. 이것도 나름 좀 최근 판례죠. 자동차 운전자가 운전 중에 경찰관으로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받아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으면 이거 부정행사죄가 되는데, 을 촬영한 이미지 파일, 을 휴대전화 화면을 통하여 보여준다라고 할 때 이거는 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그 문서에 정해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아니다. 이제 이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핸드폰으로 자기 인증 받아가지고 요 운전면허증 이런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새로운 판례가 또 나온다면은 이제 그런 뭐 핸드폰에서 이런 신분증을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까지 생겼기 때문에 결론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해보지만, 일단 공부하시는 분들은 있는 판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런 판례가 있고 그리고 이런 좀 뭔 문제점까지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은 훨씬 더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일단 그래서 2번은 결론을 기억해 두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봤었어요. 그 다음에 3번이랑 4번인데 이제 여기서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문서 부정행사죄. 부정행사죄. 요거는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돼요. 객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자꾸 글자가 오류가 나지? 행위. 객체는 그 용도와 사용 권한자가 이거 반대로 썼다. 순서를 맞춰야지.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문서여야 돼요. 그래서 판례도 요거 OX 이렇게 블라블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용 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문서가 주민등록증,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이 되겠고요. 뭐 그 외에 밑에 판례들.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여기서는 요게 사용 권한. 그리고 그 용도. 그리고 죄. 요 표를 딱 기억을 해 놓으시고 판례를 여기다 정리를 하시면 좋습니다. 사용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권한 있는 자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권한 없는 자, 없을 무자입니다. 용도 내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권한 없는 자가 용도 외로 사용하는 경우 해서, 사용 권한 있는 자가 용도 내로 사용하면은 당연히 문제가 안 되겠죠. 요거는 부정한 행사가 아니라 정당한 행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죄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근데 또 요건 부정행사죄가 아니라고 봐요. 요거.
그래서 부정행사의 개념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압축하자면 그 내용인데 한번 봅시다. 자,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남의 주민증이죠. 남의 주민증. 그러니까 지금 요 주민증 주인이 있을 테고, 그리고 여기서 줍줍한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줍줍한 놈이. 그러니까 이 줍줍한 놈은 요 주인, 갑이라고 해보죠. 지금 갑의 주민증, 갑민증. 줍줍한 놈은 이 갑민증 을이라고 해봅시다. 을은 갑의 민증을 사용할 권한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세 번째, 네 번째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행위자의 가족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민증의 용도가 뭐냐면은 동일인 증명하는 거예요. 동일인 증명. 동일인 증명 기능. 이것도 어렵죠. 이게 더 쉽게 뭐냐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제시하는 거예요. 주민증을 여기 주민증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이 민증의 동일인 증명 기능이에요. 아이덴티티 확인하는 거.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얘는 이거 우리 엄마인데요 라고 했죠. 그러면서 엄마 명의로 이동전화 하나 개통하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지. 나 이런 사람인데 이걸로 개통해주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용권한 없는 자의 어디? 용도 외 사용이니까 부정행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 되게 나빠 보이잖아. 그러니까 왜 이거 무죄냐라고 하면 이제 비판이 있긴 합니다. 뭐, 뒷단은 이제 학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 4번은 어떤 선박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신고하면서 허위로 왜 사고 신고를 하겠어요? 요거는 뭐, 좀 격가지 질문이긴 하지만, 왜 사고 신고할까? 보험 때문에 그러죠. 보험. 그래서 이제 선박 배도 다 썩어가고 이제 돈도 잘 안 벌리고 그러니까 일부러 사고 냈거나 아니면 일부러 침몰시킨 다음에 보험회사에 돈 받고 이제 이러는 게 이제 많죠. 자, 그래서 그 선박의 선박 국적 증서와 검사 증서를 함께 제출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는 이거 선장이 요거를 선주가 이걸 사용할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 냈을 때 요거 두 개 제출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동차 뭐 등록증 뭐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요 4번 판례가 1번에 들어와요. 1번에. 그래서 부정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강도죄 구성 요건이 실현된 경우 모두 몇 개인가? 여러분 좋아하는 문제죠. 숫자. 자, 그래서 기억. 피고인이 피해자 가방 날치기. 날치기는 절도입니다.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조용히 다가가 순간적으로 가방을 낚아채어 도주하였는데 피해자가 가방 꽉 붙잡는 바람에 손가락이 부러졌다. 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요래도 강도는 안 돼요. 강도는 안 돼. 요거는 절도 따로, 그 다음에 뭐 상해 따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강도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파기 환송된 사건인데, 이제 요거랑 비교할 게 이제 그거죠. 가방을 날치기 하려고 했더니, 이제 그 피해자가 꽉 잡는 바람에 그 가방을 피해자가 어머, 내 샤넬백 이게 얼만데? 그러면서 꽉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이 그 피해자를 5m를 끌고 갔어요. 5m 끌고 가서 이제 끌려 가다 보니까 여기 다 갈리고 막 하면서 손 놨겠죠. 그러니까 이제 가방을 들고 갔다라고 하면 이건 강도가 되는 거죠. 최초에는 절도로 시작하기는 했지만 이제 요 재물 탈취 과정에서 최협의 폭행 협박이 행사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강도죠. 돌변 강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니까 그 5m 어머네 샤넬백 그거랑 요 판례랑 구분하셔야 되는데 묘하게 애매하게 좀 말을 살짝 만들어 놓은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건 강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은 신경안정제 탄 음료수 사람에게 마시게 하여 졸음에 빠지게 하고 이게 최협의 폭행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틈에 그 이용해 지갑을 가져갔다. 요거 강도가 된 거 있어요. 요거 관련한 판례 두 개 있습니다. 신경안정제 탄 음료수 아리반이라고 하죠. 그런 다음에 저기 열차에서 오렌지 주스에다가 수면제 혼입해 넣은 다음에 이제 먹이고 기절을 하니까 이제 가지고 가고 다 강간이 안 되지. 강도가 인정된 사건이고요. 디귿 강간범인이 분열을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 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했다. 이러면 강도죄가 됩니다. 인정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반항 억압을
잘 이용을 한 거죠.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고 둘 다 강간, 강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리을입니다. 주점 도우미와 합의하에 윤락행위, 시비가 붙어 이불 덮고 폭행하고 이불 속에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에 있는 피해자 가방이 든 현금을 요거 실제 판례는 우발적으로 가져갔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강도죄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일단 첫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 폭행이 최여비의 폭행으로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불 덮어놓고 그냥 몇 대 때리고 간 거. 여자는 뭐 무서우니까 이게 덮어 쓰고 있었겠지만 뭐 최여비의 폭행으로 인정도 안 됐고 그리고 요 폭행과 재물탈취 간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재물탈취 목적의 폭행 협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1번.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 간명의로 주기 등록하여 가백의 명의 시탁한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을 몰래 가져간 경우. 뭐 공부하신 분들이면 되게 기본적인 판례가 되겠죠. 빠르게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피고인이 지가 지 돈으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런데 그 명의는 이제 자기 엄마인 간명의로 그러니까 여기 등록부에는 소유자 갑 이렇게 등록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 사이에는 명의 신탁 관계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지향해 나가야 될 방향은 누가 신탁자고 누가 수탁자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걸 딱 구분을 바로바로 하셔야 돼요. 여기가 신탁자고 여기가 수탁자, 자기 이름으로 맡아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내 관계에서는 신탁자 소유인데 대외 관계에서는 등록부 장부 명의상 이제 수탁자 장부 명의대로 수탁자 소유가 된다. 이제 요런 쟁점이 있고요. 요거를 이제 을한테 자동차 담보로 제공했으니까 이 자동차는 지금 을내 집 주차장에 있겠죠. 근데 이 피고인이 자기 차 없다. 어이 불편해라고 하면서 가가지고 이 차를 들고 와버린 거죠. 그러면 과연 이게 절도죄가 되느냐라는 거고 자 이러면 소유랑 점유를 따져보면 됩니다. 일단 점유는 을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점유는 사실상의 상태를 중시하기 때문에 점유는 쉬워요. 자 점유는 을이니까 타인 점유 맞죠? 그리고 소유도 타인 소유, 타인 점유여야 절도죄가 되기 때문에 소유도 타인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소유가 누굴까? 지금 이게 신탁자, 수탁자 간의 대내 관계가 아니라 제3자가 낑겨들었잖아요. 그러면 장부상 명의대로 간다니까. 그래서 소유자는 갑이 되기 때문에 행위자 기준으로는 역시 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죄가 성립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이 정도로는. 일단 추정적 승낙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요 절도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둘 다 피해자거든요. 둘 다. 그러니까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취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일단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찮냐?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점유자의 명시적 묵시적 동의까지 있어야만 절도죄가 이제 성립되지 않게 되는 거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취거했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절도죄가 성립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2번이 그래서 잠깐만 O야 X야 점유자의 이거 틀렸네. 2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것이니까.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193조 민법상의 점유 조항은 형법상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상속은 적용되는데 점유권 상속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라는 거. 이거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둘이 노년의 로맨스 하다가 할아버지 죽고 할머니가 등기권리증 든 할아버지 가방을 들고 간 이제 그 사건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동업체에 제공된 물품, 통업관계 청산되지 않는 한 동업자들의 공동소유고 공동점유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물품이 원래 피고인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다른 곳에서 빌려서 제공하였던 사유
라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동점유. 그러니까 타인점유. 그래서 절도죄 객체가 된다라는 거죠. 자, 7번입니다. 이제 공동정범 옳지 않은 것은이고요. 1. 공모자 중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명시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습니다. 실행, 이 공모 관계 이탈인데요. 착수 전에 이탈했다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탈 행위만 있어도 공범 관계에서 빼줍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된 판례는 그 청주, 시라소니파, 파라다이스파 막 이제 둘이 붙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늘 큰일 벌어지겠는 거야. 그래서 파라다이스파 놈 한 명이 이제 돌격한 다음에 뒤로 뛰었죠. 뒤로 뛰어가고 택시 타고 이제 혼자 집에 쓱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 행위는 있는데 행동으로 보여줬을 뿐이지 말로 야 나 안 해. 나 안 해. 오늘 안 갈 거야. 이제 이렇게 하진 않았는데 공모관계에서 빼줬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공동가공의 의사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가 맞습니다. 부족하다. 이거 대표적으로 이건 제가 진짜 강의하면서 기본 강의 때부터 노래를 부르는 판례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앉아 있자.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그 사건에서 이제 요 판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 네, 다른 친구들은 지금 그 만난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서 강간을 했는데 이 친구만 이제 자기 파트너로 남겨진 그 여성과 앉아가지고 그냥 계단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가 오빠 우리 보내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야 우리 가만히 앉아 있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공동정범으로 같이 기소가 됐죠. 강간 실제로 한 두 놈은 뭐 공동정범인 건 문제가 없지만 이제 얘는 이제 검사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가만히 앉아있자고 말한 요 세 번째, 남자를 갑을 병이라고 하면 그 병이 되겠죠. 이 병은 갑을의 범행 가능성 인식했죠. 발생 가능성 인식했고, 그리고 제지하지 않고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면서 용인했죠. 이게 뭐야? 미필적 고의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공모는 고의의 공동이기 때문에 이 새끼도 고의범이에요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법원이 이제 거기다가 야 공동정범 공모는 미필적 고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자신의 범행을 위해서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을 완성시키는 이렇게 일체가 되는 그 정도가 돼야지 이렇게 이게 미필적 고의의 인식 정도만으로는 공모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한 판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나왔네요. 그리고 3번 공동점의 본질 행위 공동설로 본다. 범죄 공동설로 보면은 이 범죄를 같이 하자라는 게 공동정범이기 때문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같이 죽이자 이건 말이 되죠. 근데 야 우리 같이 오늘 실수로 사람 하나 칠까? 이렇게 서로 쑥덕쑥덕 짠다 그러면 이게 말만 실수지 실수입니까? 이미 계획 다 한 건데 그게 무슨 실수야? 어이쿠 연기지 그건. 그러니까 이제 범죄 공동설에서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인정이 안 되고 판례도 기본적으로 범죄 공동설 입장에서 하다가 과실범의 공동정범 나올 때만 행위 공동설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왜? 처벌의 필요성 때문에 성수대교 사건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행위 공동설로 보면 과실범의 공동정범 인정된다. 당연히 이게 좀 거슬리네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 좀 헷갈리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게 명확하니까 이거는 여러분 3번 4번 봤으면 안 됩니다. 이건. 자, 4번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된다. 행위자 일방의 가공 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 성립할 수 없다. 요거를 한번 대답해 보세요. 땡땡적 공동정범은 안 된다. 피읍, 미음. 아시겠어요?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랑 같은 말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8번입니다. 부작위범 옳은 것. 자, 갑은 할부 금융회사 금융원도 자동차 매수한 후 자동차 매도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된 사실이 없고 갑과 을 사이의 계약 조건 할부금 채무 승계에 대한 내용도 없다. 갑이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을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부금 채무, 채권 채무는
이 말 그대로 채권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당사자 사이에만 존재하고 물건에 연관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원래 차 판 사람이 계속 돈 갚아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차 산 사람은 그냥 물건값 다 주고 가면은 이 할부금 채권 채무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겁니다. 처음부터 뭐 그렇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왜 자꾸 나오냐면 제가 이거 심화 때 설명드리는데 요게 통상적인 거래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할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에다 물권, 저당권을 꼽아 놓거든요. 그러면은 자동차가 딴 데 팔려가도 그 물건은 쫓아가요. 채권은 사람한테 꼽지만 물건은 물건한테 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가 절로 가면은 이제 저쪽 만약에 차가 저쪽에 있더라도 얘가 돈 안 갚네라고 하면은 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경매 붙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자동차 매수인은 자동차를 요 날벼락 맞듯이 뜯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돼? 저당권이 꼽혀 있는 자동차를 살 때는 그 저당권을 다 말소시킨 다음에 사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남아있는 채권을 같이 인수를 하면서 이 자동차도 들고 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게 통상적인 거래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어색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들은 거랑 다른데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좀 그래서 여러분 형법 공부할 때도 이런 민사상 지식들을 이 판례 있는 범위에서만이라도 해놓으시면은 시험 볼 때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니은 자 형사과장 압수물 범죄 혐의 입증 사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여기 부작위로 직무유기를 했네요. 그리고 압수자에게 돌려줬다라고 하면 이건 자귀로 증거인멸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때는 판례 자귀범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D 그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모 이것도 제가 노래를 부르는 판례인데 또 나왔네요. 제가 뭐 노래 부르는 거 몇 개 있어요. 이거랑 그 다음에 그 특수교사 방조 뭐 이런 거는 진짜 틀리면 여러분 그냥 안 돼, 안 돼. 호부호용 문제예요. 이거 틀리면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냥 집에 갈 때 아저씨 저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자,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첫 번째 요건 충족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의무로 공통할 수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자, 리을 부작위범에 대해서 교사 가능하죠? 방조도 가능하죠? 부작위에 의한 교사 안 되죠? 방조 불가능하다. 요게 틀렸죠.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엄청 얘기하는 건데 진짜 요번에 그 친구가 와가지고 형법 파트 5분 컷 했다 그랬나? 하는데, 착실히 공부해놓으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강의 궁금하시면은 카페 장재혁 형사법 이제 네이버에다가 치셔가지고 이제 거기서 질문 올리시면은, 그러면 볼 수 있고, 제 유튜브에도 형법 강의를 조금씩 올려놓고, 이제 앞으로도 또 더 많이 올릴 거니까, 이제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리고 질문 있으면 카페에 질문 남기시고, 뭐 수강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건 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거 나올 때 항상 예로 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제 시험 때려치고 이제 도둑이 됐어요. 그리고 저도 강의 때려치고 이제 경비를 취직했어. 근데 이제 아파트에서 경비 쓰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도둑이 와. 그러니까 저 새끼 뭐야? 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때 그 친구구나.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데 나서 좀 도와야지 하면서 제가 딴 데 순찰을 갔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쟁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해야 할 일을 안 함으로써 자기 의무가 있는데 경비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 함으로써 도와줬잖아요. 그러니까 부작위 연방조.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이 있는데 아시겠어요? 방금 전 문제에서도 나왔는데 편면적입니다. 편면적 방조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은 제가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도움 받고 있는지 모르더라도 저는 도움 행위만으로 방조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 그래서 그 경비 도둑 고 사례 가지고 딱 그걸 기억해 놓으시면 이런 건 뭐 고민할 필요도 없지. 끝. 자, 9번입니다. 법률의 착오 문제가 예전에는 진짜 모든 시험에서 매번 나오다가 요새는 또 안 나오는 추세였는데 여기 또 딱 나왔네요.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법률의 착오 관련 판례는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건 모두 고른 것. 이런 것도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호부호용 포인트입니다. 자, 기억이에요. 처벌 규정이 있음에도 그 규정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법률의 부지 사안이죠.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형법 16조 심사 정당한 심사 대상이 아예 아니라고 봐요. 몰랐어요. 그러면 야, 쟤 쳐넣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몰랐어요라고 하면 안 되고
다른 걸 주장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자, 틀렸고 니은 광역시의회 의원 요것만 키워드 잡아도 이제 딱 결론이 나올 정도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요거랑 대비되는 판례까지도 기억하셔야 돼요. 뭔지 기억나시죠?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그래서 이제 요 니은 사례 같은 경우에는 관할 선관위에다가 잘 물어보고 거기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이제 잘못 위법에 이르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위법성 인식이 없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줬고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 그거는 결론이 반대고요. 자, 디귿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아니라는 진지한 노력. 요거 또 하나 받으시고 위법성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행위자가 속한 사회 집단에 따라서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가 맞습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변호사 자격 가진 국회의원 사건에서도 그 변호사 자격도 있지 법 만드는 국회의원이지 하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주의 의무가 요구된다라는 게 이제 그 요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리을. 가처분 결정 직무집행 중에 있던 종단 대표자, 종단 소유의 보관금, 소송 비용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관금 인출 사용이 법률의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뭐 판례 결론 일단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팁을 하나, 작은 아주 소소한 아주 새끼 손톱만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형법 판례 중에서는 변호사 조언을 들어서 재미 본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물론 다 변호사 끼고, 대부분 변호사 끼고 조언 들어가면서 이제 이렇게 추진을 했겠죠. 근데 굳이 대법원 판례까지 이렇게 변호사 언급된 것 중에서는 별로 재미 본 게 없다라는 것도 재밌죠. 자, 10번입니다. 요거는 형소법 파트죠. 해경은 이제 순서, 그러니까 형법이랑 형소랑 이렇게 딱 나눠져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뭐랄까 이제 교과서 편제별로 이렇게 출제되지도 않으니까 조금은 연습을 해두셔야겠죠. 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법조항 문제라 가지고 이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체포 구속 적부심사 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재체포, 재구속 제한이죠. 동일한 범죄 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맞고요. 도망, 증거인멸. 그다음에 2번, 자, 체포 구속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서 기각 결정 항고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 없네요. 그 다음에 3번 구속 적부심사 청구된 이후 검사가 기소하였더라도 법원은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결정으로 석방을 명하고요. 4번 공범 공동피의자의 순차 청구가 수사방해 목적으로 하고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역시 이제 214조의 2 내용이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실행 착수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지금까지 까다로운 문제가 없죠. 자, 가압류, 강제 집행 보전 방법, 보전 처분이죠. 기초가 되는 허위의 채권에 실제로 청구의 의사 표시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가압류는 임시로 멈춰 이것만 홀드 이것만 한 거지 그거 내놔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지기 없는 가압류 신청만으로는 사기죄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 그 소송 사기에서 공부할 때 아예 정리를 하죠. 요거 뭐 소재기도 되고 그다음에 강제 집행 신청 해가지고 뭐 지급 명령 신청이라든가 등등등등 경매 신청이라든가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딱 2개. 가압류 가처분. 그러니까 가 붙으면 안 된다. 그거. 그다음에 2번입니다. 소매치기 피해자 양복상의 주머니에 있는 금품 절취하려고 호주머니 손을 뻗쳐 더듬은 한번 착수되는 겁니다. 요거 다음 단계는 바로 지갑 있으면 탁 꺼낼 테니까 착수하였다. 자, 그다음에 3번 근데 요 2번 판례랑 비교할 판례도 그것도 기억해 놓고 갑시다. 이제 소를 흥정하고 있는 사람 등 뒤에 가가지고 엉덩이 손끝으로 이렇게 스치면서 싹 이렇게 엉덩이 기분 좋아서 만진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엉덩이 툭 치고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좀 주의력이 있는 사람이면은 이제 자기 지갑을 막 이렇게 만질 테니까 그 사람은 털면 안 되고 이제 막 정신 빠져 있는 사람은 뒤에서 뭐 건들든 말든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채가고 그거는 착수 하나 전 단계라서 아직 착수 아니다 라는 거. 3번도 그렇습니다. 자,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물건 훔치려고 유리창 따기 위해서 면장갑 끼고 칼을 소리자한테 유리창 손전등으로 비춰본 정도는 아직 착수 아니에요. 언제 착수입니까? 제 수업 들으시는 분은 바로 요거 손잡 이게 바로 나오죠. 요거 손잡이 이거 해야 돼. 요거랑 또 비슷한 판례가 뭐가 있냐면요. 주거 침입죄에서도 이거 해야 착수잖아요. 손잡이 쿵 돌려봐야 아직 착수 아니다. 초인종 누를 때 아직 착수 아니다. 비슷하잖아.
그리고 또 그것도 있잖아요. 저기 그 이게 집에 들어가가지고 배수관 타고 아파트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면 요때 착수가 되는데 창문 열기 전에 올라가다가 뒤에서 경찰관이 삑 하니까 그냥 뛰어내렸다. 그럼 아직 착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요런 걸로 딱 착수를 기억해 놓으면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제가 요런 팁 많이 이제 계속 강의에서 풀어 드리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다. 요게 아리까리했다라고 하면은 빨리 오세요. 시험 빨리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는 틀렸죠? 정답 나왔고 4번입니다. 이것도 이제 사기죄 판례네요. 장애인단체 지회장 지자체로부터 다음에 보조금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허위의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건 아직 착수 아니라고 봤어요. 왜냐면은 이 보조금 정산 보고서 제출한다고 바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조금 정산 보고서 지금 제출 단계에 그럼 담당 공무원이 검토해보고 그리고 막 이제 깝니다. 이거 안 돼요. 까. 그리고 요것만 가능하니까 요거 신청하세요. 서류 다시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거 정리해서 제출하면 그때 비로소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죄의 기착처취에서 그 기망이 되려면은 요 기망이 먹히면 처분행위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에서 취득하는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지금 취득할 단계의 기망을 던져야 된다고. 그래야 착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의 기망은 안 된다. 내가 지금 기망 여기 먹히면 돈이 나와야 된다. 라는 거. 기망, 착오, 처분행위, 취득, 기착처취. 이것도 외워두시면은 공부하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12번입니다. 수사. 가장 옳은 것은 해서 이것도 좀 긴 빠지는 문제죠. 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맞잖아. 맞잖아. 끝이에요. 이렇게 찍고 그냥 넘어가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형소법 198조 내용이죠. 그 다음에 2번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조사에 의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는 자수가 아니죠. 이거는 뭐 자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자수는 요걸 기억하세요. 스스로 신고, 스스로 고백. 그 스스로가 두 포인트에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범죄 사실을 신고하고 그리고 묻지 않아도 자기가 고백을 하고 요거 두 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 외에 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3자를 통하여 신고 의사가 전달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스스로 신고한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라는 건데 뭐 그런 판례도 있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제 발로 가기는 갔어요.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수서 딱 품에 이렇게 넣고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경찰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가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범인인 줄 모르는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범행에 대해서 슬슬 막 부인하고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갑자기 수갑을 딱 꺼내서 자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수갑을 딱 채우니까 이제 딱 이렇게 수갑 차고 저 형사님 제 품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꺼내 보십시오. 그래갖고 뭔데? 그러면서 이제 싹 꺼내니까 짜라란 자수서 이렇게 하면 자수가 안 됩니다. 스스로 수출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인했잖아. 스스로 고백을 안 했잖아. 이제 그런 판례들 이렇게 보면서 이쪽에 판례들이 꽤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막 엄청 헷갈린 거는 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포인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스스로 신고, 스스로 고백, 이제 요 자수, 그 다음에 자복은 뭐다, 그리고 자백은 뭐다. 이제 일단 개념 정리는 딱 깔아두시고 판례를 보면서 요 판례가 요래서 자수구나, 요래서 자수가 안 되는구나 납득이 되면 그냥 읽고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문제 나와도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고 이해가 안 되거나 납득이 안 되거나 뭔 말인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왜 결론이 이렇게 나왔지? 라고 하는 거는 체크를 해두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또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본래 범위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약을 써서 범위를 유발하게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 이건 위법하죠. 자, 그리고 이러한 범위 유발형은 위법하고요. 근데 판례는 또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아예 함정수사가 의 영역에 넣어주질 않잖아요. 그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한 공소제기. 이때는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하여 무효인대다라고 해서 공소기각이 나오지 무죄가 아니죠. 그리고 4번 변사자는 수사의 단서로서 맞는데 발견 즉시 수사가 기시된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변사자가 범죄 때문에 죽었다. 사망의 원인이 범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될
그때 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입니다. 경찰 수사 규칙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뭐 그 규칙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 변사자 자체는 이제 왜 죽었는지 모르는 사체잖아요. 근데 이거가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뭐 경우에 따라 자연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범죄로 죽었을 수도 있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사가 개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런 거 감 잡아야 되고 사실은 그냥 2, 3, 4번을 봤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13번 상해와 폭행의 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다방 종업원 숙소 종업원 중 1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된 탁구장문 문 부수고 주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열어주면 죽여버린다고 폭언했다라는 거. 그래서 포인트는 이제 방문을 수에 발로 찬 이제 요게 포인트죠. 그런데 요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직접 폭행. 직접 폭행은 신체에 직접 폭행하는 거. 만 해당되고 간접 폭행 요거는 물건을 통해서 신체로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요런 간접 폭행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문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간접 폭행이라서 안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폭행죄에 해당한다. 요게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갑이 상습으로 A 폭행하고 어머니 존속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 이제 요건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제 상습범의 재료가 되는 범죄들 중에서 제일 중한 범죄의 상습범 1죄, 포괄 1죄 그렇게 묶어서 하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습, 존속, 폭행이죠. 여기는 폭행이랑 존속 폭행이죠. 근데 비슷한 판례 막 상해 이것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상해로 가겠죠. 상습 상해 혹은 뭐 상습 존속 상해 이제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상해 뭐 성폭법뿐만 아니라 형법도 똑같습니다. 피해자 신체 완전성 훼손 그리고 생리적 기능 장애 외부적 상처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정신적 기능 이제 뭐 강간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런 것도 상해로 인정이 됩니다. 4번 요거 착한 조폭들 사건이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협박 폭행 해가지고 이제 피해자가 기절하니까 119 불러줬어요. 그래서 119 안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었는데 그것도 상해다. 외부적으로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이제 정신상의 생리적 기능이 잠깐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상해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이제 옳지 않은 것은 단순히 장래의 직무집행을 예상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는 행위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해야 되니까 뭐 그 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2번. 요것도 최신 판례예요. 민원 상담 시도 종료 이후 소란을 피우고 있는 민원인을 사무실에서 퇴거시키는 등의 후속 조치도 직무 수행은 맞잖아요. 설사 이 판례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 중은 맞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출근부터 퇴근까지 이제 그때가 직무수행이니까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점심 때 나가갖고 뭐 국밥 먹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직무 수행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겠지만 뭐 직무 집행 실제로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무 집행을 위해서 나가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담당관 폭행한 것도 공무집행방해 인정한 판례가 있는 걸 볼 때 이거는 충분히 직무집행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진상 처리하는 게 이게 또 엄청 중요한 직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거 틀렸고요. 3번 직무집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당해 행위 직무행위 시점에서의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하는 객관적 판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판례는 이제 사후의 기준을 가지고 사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무집행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제 그런 판례. 최근에 이런 판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검사와 사법경찰관 긴급체포 요건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자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할 수 없다. 그냥 읽어봐도 뭐 풀리는 뭐 큰 문제 없는 4번이었습니다. 14번 끝이고요.
자, 15번입니다. 횡령죄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는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꿍얼꿍얼 하고 있으면 네가 꿀꺽했구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거 판례 내용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 돈이 이런 뭐 판공비라든가 이런 그런 용도 특정된 자금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또 무죄다라는 비교할 만한 판례도 있죠. 자, 그런 다음에 2번 판례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 피고인이 일반 관리비에 별도로 직접 관리되는 특별수선 충당금,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했다. 여기서 이 판례는 이게 그 규약에서 정해진 용도 외에 사용한 것이기는 한데 그래도 요 충분히 그 관련성은 인정이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요 특별수선 충당금이 이제 원칙적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요 용도 제한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해서만 딱 제한되고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그 아파트 입주자들이 여기에 쓰는 것도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법원이 이렇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파트 원래 이 특별수선 충당금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 여기 쓰는 거는 이건 원래 이 충당금 여기다가 쓰는 거고 그다음에 시공사 손배 청구 소송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했다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요 하자가 있으니까 시공사한테 야 니네가 똑바로 못 지었으니까 똑바로 이게 지어라 똑바로 이거 수정해라라고 하는 자꾸 뭐 날파리가 날아다녀. 이제 그런 관련된 소송에서 썼기 때문에 특별수선 충당금 쓸 만한 용도 맞는데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횡령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기 어렵다 맞고요. 3번은 요거는 이제 좀 말이 길죠.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하나므로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해요. 뭐냐면은 자, 뭐 법인 생각해 보세요. 법인 돈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쓴다라고 하면 법인 자체가 소송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법인의 구성원, 뭐 대표이사라든가 아니면 특정 이사라도 이제 이 법인의 업무 관련한 소송이라면 법인 돈 갖다 써도 된다라는 게 판례거든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뭐 대표이사가 이제 자기 비서 엉덩이 만지다가 성추행으로 형사재판 받는다. 그럴 때는 회사 돈 쓰면 안 돼요. 자기 개인 돈으로 써야지.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봅시다. 단체의 대표자 요거 자료는 제가 요거 오타 수정해서 올려드릴게요. 납부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 단정한 것보다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록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 있다. 이러면 써도 돼.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당사자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단체를 대신해서 자기가 소송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단체 돈 써서 변호사 비용, 뭐 소송 비용 지출해도 되는 겁니다. 요게 정답이고요. 4번. 요건 뭐 전통적인 판례죠. 수의계약 체결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금액 부풀려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수수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있고요. 국가도 법인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소속 공무원이 있는데 여기 자기 담당하는 이제 건설업자한테 이제 쓱 얘기를 한 거죠. 요번에 요 공사가 이제 10억이면 되지 않느냐, 10억. 그런데 네가 20억 견적을 쓰면은 내가 오케이 해줄게. 왜요? 하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요 견적서 20억짜리 나오면 자기가 승인하면 국가에서 20억이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나중에 10억 나한테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거 보면은 얘네 둘만 보면은 꼭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서 뇌물 받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이 자기 건설업자를 이용해서 국가 돈을 털어먹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요렇게 되고 이제 요 뒤에는 형사소송법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형법 문제가 나옵니다. 이어서 계속 보죠.
자, 16번입니다. 이제 긴급체포 내용인데 1번 판례는 뭐 아유 엄청 길기는 하지만 요거는 많이 나오는 판례니까. 그래서 필로폰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관 제보된 주거지에서 갑이 살고 있는지 제보의 정확성을 사전에입니다. 가전에가 아니라 확인한 후 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기 위하여 갑의 주거지를 방문하였다가 현관에서 마침 또 담배를 피우고 있는 갑을 발견하고 사진 몰래 찍어가지고 야, 쟤 맞지? 해서 확인을 한 후에 가지고 있던 갑의 전화번호를 전화를 해서 차량 제가 긁었는데 좀 나와서 보셔야겠는데요. 뭐 이제 이러는데 냄새가 나죠. 연기를 제대로 못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거 느낌 안 좋다. 그래서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하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경찰관인데요 하면서 다시 해가지고 만나자 하는데도 현재 집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자. 아유 집에 있는 거 아까 걸렸는데. 그래서 갑집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서 갑을 긴급 체포했다. 근데 이거는 이 사건이랑 그냥 결론이랑 요거를 연결해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당시 뭐 증거가 소멸될 위험도 없었고 그리고 뭐 주거지나 전화번호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영장 받아서 체포했어야 된다라는 판례입니다. 그리고 2번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조항 그대로죠. 3번도 법조항 그대로입니다. 검사 사법경찰관 형소법의 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24시간이죠.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고 근데 계속 필요하다. 압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영장을 청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은 48시간 이내. 맞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죠. 긴급체포 석방된 자, 그리고 변호인, 법정 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이제 근데 여기 통지서 관련서로 열람 등사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얘네가 들어가면 안 돼요. 얘네 가족, 동거인, 고용주. 요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 이 느낌이 직계친족 형제 자매인데 또 가족이 나와? 그러면은 약간 또 중복되는 느낌이 조금 어색하잖아요. 요런 걸로도 단서를 잡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주는 좀 그렇잖아. 고용주 뭐 변호인 뭐 당연히 필요하지. 법정 대리인 만약에 있으면 뭐 애다라고 하면 법정 대리인이 있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배우자 여기는 이제 진짜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가까운 사람들. 근데 가족 약간 중복된다. 동거인 잘 모르겠는데 고용주 또 곤란하지. 우리 사장님이 이것도 알면 안 되잖아.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증거법이죠. 옳지 않은 것은 항상 표시하시고요. 1번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 부족, 거래 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공소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 이거는 이제 그 수표 자체가 증거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서류의 존재 상태가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그 내용, 거기에 담겨 있는 진술, 이게 증거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전문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2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화 내용을 녹음했다. 녹음 테이프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고 하여도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죠. 그래서 갤럭시 승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폰 아직도 녹음 안 되나요? 이제 녹음 뭐 된다라는 것도 슬쩍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한번 동기화로 호되게 당하고 나서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근데 아이폰으로 찍으면은 저 사진이나 그 영상이나 이게 좀 더 이쁘긴 하더라. 이쁘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하지만 갤럭시 화이팅. 자, 이제 3번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뭐 갤럭시 쓰는 뭐 남자를 만나지 마라. 뭐 갤럭시 쓰는 여자를 뭐 만나지 마라. 뭐 막 그런 얘기도 있던데 몰라 웃깁니다. 몰라. 자, 그다음에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자, 3번입니다.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체포한 후 무슨 판례인지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피고인 집안을 수색하여 칼과 합의서를 압수하고도 적법한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지 않았다. 그럼 위수중이죠.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한 2차 증거, 이미 제출 동의서, 압수조서 등등등 역시 증거 능력 없다라고 본
판례 내용입니다. 정답은 4번이겠네요. 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을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한 상태에서 마약 처양 여부의 확인을 위한 1차 체류 절차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강제 연행이니까 요것도 위수중이죠. 그 후 피고인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구금되고, 그러니까 이제 요 위법한 그런 수사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다. 그렇게 법원이 본 판례죠. 그리고 이제 또 영장에 의하여 2차 체류 채무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면 요때는 여기 이제 독수독과 이제 그게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그 판례였죠. 그 결과를 분석한 2차적 증거인 소변 감정서, 이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차 위법 수사랑 2차 요 증거 간의 인과관계가 이제 희석되었다라고 한 그 판례입니다. 자, 18번은 이제 위수증인데 요 문제도 쉽게 출제됐습니다. 다음에는 요거보다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번 좀 쉬웠어요. 자, 1번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무조건 증거로 쓰지 못한다, 이 입장이 아니죠. 그래서 효과적인 형사소추, 진실 발견, 공익,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비교 형량한다. 뭐를? 사인의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는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요걸로 기억하셔야죠. 요거는 포인트가 요거 하나예요. 대화가 아니다. 대화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대화 내용이 이제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건 비명 소리, 비명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요거가 자, 같은 대화가 아닌 여기 나와 있죠. 대화가 아닌 사람의 목소리, 녹음하거나 청취한 행위,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유, 인격권 중대하게 침해하여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아예 답을 다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와 같은 목소리 들었다는 진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도 되게 쉽게 나왔어요.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별건 범죄 혐의 관련된 증거 우연히 발견해서 압수했어요. 그러면 영장 받아야죠. 별도의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다. 뭐 이렇게 쉬워. 자, 그다음에 4번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 특별한 사정의 존재 검사가 증명해야죠. 그러니까 이거 써주셔야 돼요 라고 주장하는 게 누구겠어요? 이거 증거 능력 있다니까요 라고 주장하는 건 검사겠죠. 그러니까 검사가 입증해야지. 당연한 얘기하고 있죠. 자, 19번입니다. 이제 고소, 고발, 고소 불가분 원칙 나오겠죠. 자, 기억입니다. 친고죄 공범인 A, B 중에서 이제 공범 A에 대해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고소 취소가 안 되죠. 이제 1심 판결 선고 전에 B에 대해서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그 효력은 뒤에는 틀렸으니까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친고죄 공범 1인 혹은 수인에 대한 고소 및 취소는 그 공범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끝났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못해. 그 다음에 자, 니은입니다. 고소고발 불가분의 원칙,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소추 조건으로 되어 있는 세무공무원의 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양벌 규정으로 그 처벌받는 자연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 행위자인 법인 그 별도로 논해야 된다라는 그 판례였죠. 그리고 디귿입니다.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고발을 받아 수사한 검사가 이제 여기서 고발을 받았죠.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고발은 계속 유효하게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다가 나중에 공소를 맘바꿔서 제기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존의 고발이 유효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발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봤습니다. 자, 리얼입니다.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 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 취소를 유효하게 봐주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원칙대로 간 거예요. 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항소심은 2심이니까 1심 아니지 않느냐, 이미 끝났다. 그래서 이 고소 취소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기각 판결이 아니죠. 이때는 뭐 유죄든 무죄든 실체 판결을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미음은 이제 법조항 내용이죠.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 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 피해자의 친족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226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형소법 내용이 끝났고 이제 20번은 형법이죠 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조금 가렸네. 사기죄고요. 자, 하나 봅시다. 사기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최종 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자와 동일인이거나 기망행위자와 공모하는 등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맞죠? 재물교부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더라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기범하고 그다음에 한통속인 법인 대표자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회사 돈이 이쪽으로 쏙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한 몸통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기 구도가 아니죠. 사기 구도가. 뭐 횡령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게 배임이라든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 구도고요. 자, 니은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 건설 자금을 대출받을 때 기금 대출 사무 위탁받은 은행의 일선 담당 직원은 대출금이 지정된 용도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은행장을 피기망자라고 봤어요. 이 판례에서는. 그래서 이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된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은행장이 최종 결제를 하기 때문에 은행장은 몰라서 이제 결제해줬고, 그러면 이제 그 은행, 회사는 속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풀면은 조금 더 힌트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포인트를 시험 중에 이렇게 지문들 간의 상대적인 내용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가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시험 스킬입니다. 좀 다듬어 가시면 좋고요. 자, 디귿 피해자에게 자동차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록 필요한 일체 서류 교부하고 매매 대금 수령한 다음 자동차 미리 부착해 놓은 GPS로 자동차 이제 갖고 왔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절도만 성립하고 사기는 안 된다라는 사안이었죠. 왜냐면은 이제 속아서 준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돈 주고 자동차 다 받아왔잖아. 그러니까 소유권은 내 쪽으로 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속아가지고 뭘 주고 이제 이런 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 자동차를 저놈이 훔쳐갔다. 요것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도 O 요 정도로 보고 이제 선지를 딱 보시면은 OXX 요거 이게 두 개 날리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해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요거 두 개에 요거 똑같죠. 그러면은 요 미음만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러면은 미음만 봅시다.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편취 대상인 재물 이익에 대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죠. 어떤 사건이었냐면 간단하게 보이스피싱 주범이 있어요. 갑이 A한테 이제 사기 전화를 해가지고 뭐 검찰청이다 금감원이다 하면서 속여가지고 이제 계좌에 있는 돈을 다 인출하게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동시에 B한테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때 일단 A는 속여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7천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B는 계좌에 이제 뭐 1억이 있어요. 근데 B한테 이제 또 이렇게 거짓말 한 거죠. 이게 검찰청이다. 지금 네 계좌 범죄에 이용돼가지고 지금 국제 범죄에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다. 너 조금 있다가 네 계좌에 7천만 원 들어올 거다. 너 뭐 내 말 못 믿겠지? 돈 들어온다. 근데 네가 그 돈 들어오면은 이제 네 계좌도 범죄 계좌이기 때문에 너 빨리 네 원래 있던 돈이랑 이 지금 입금된 돈이랑 싹 다 인출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져와서 우리 직원한테 전달해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B는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A가 속아가지고 여기서 지정한 B 계좌에다가 이게 입금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오잉 이제 이렇게 된 거지. 오, 진짠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돈 다 빼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다 빼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갑은 A한테는 사기죄가 7천 사기 쳤죠. 그리고 B한테는 1억 사기 친 거죠. 근데 검사가 어떻게 기소했냐면 A한테 7천 사기, B한테는 1억 7천 사기로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안 된다. 지금 요 1억 플러스 7천 이거를 B가 다 갖다 줬지만 요 7천 부분은 지금 간접 정보의 도구로 이용된 거잖아요. A에 대한 돈을 결국 B 정을 모르는 B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털어온 거죠. 그러니까 도구로 이용된 타인에 대한 사기죄, 요 7천 부분에 대해서 B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1번 고르면 되겠고요. 그리고 리을입니다. 자, 정답은 정해져 있죠. 갑이 A에게 사업자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세금이나 채무는 모두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속여서 그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호텔을 운영했다. 명의를 대여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 처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명의 대여, 명의 빌려줬다라고 해서 이게 재산적 처분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례였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까지 다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재밌고 쉽게 저랑 같이 형사법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의문사항 있거나 도움 요청하고 싶으시면 언제든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